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아나운서 유다원입니다. 지난 한 주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와 개원의들까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걸 절감했다.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요. 의사들은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느 쪽의 말이 맞는 걸까요? 요즘 찜통더위에 마스크 쓰는 것 자체가 곤욕인데요. 시원해 보이는 망사 마스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망사 마스크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데 이게 비말 차단이 될까요? 이런 뉴스 속 궁금증들 잠시 후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8월 29일 토요일 순서 지금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의사단체들의 파업이었습니다. 이 젊은 의사들이 사직서 릴레이를 펼치고 있죠? 네, 지난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하루 파업을 시작한 걸 시작으로요. 이후에 의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들이 수업과 실습을 거부했고요. 그리고 지난 14일부터는 대한의사협회, 즉 의협이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협약급여와 원격으로 도입에 반대하면서 파업에 나섰습니다. 예. 그리고 이 기간에 있었던 정부와의 일차 협상이 결렬 후에는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고 의대생들은 동맹 휴학을, 특히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전에 있었던 의협의 파업과는 양상이 좀 다르다고요? 네, 우선 의협이 보통 주도하는 게 이제 개원의들의 집단 휴진인데요. 네. 2000년 의학분업 반대, 2007년에 의료법 개정 반대, 2014년 7년마다인데요. 원격 의료 및 영리병원 반대에 의해서 역대 4번째로 의료계의 대규모 집단 행동입니다. 근데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개원과 즉 저희 동네 병원을 보통 말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분들은 집단 휴진 동참이 쉽지 않은 게 이 동참 시에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좋은 이미지보다는 좀 안 좋게 이미지가 생길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이제 항상 참여율이 의협 기대보다는 좀 낮은 편인데요. 이번에도 휴진율은 10% 좀 안 미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비 또 참여를 호소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전공의들인데요. 보통 전공의라면 이제 수련인 인턴 그리고 전공인 레지던트 좀 넓게는 지금 임상이라는 펠로우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이번에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런 집단 휴진과는 좀 양상 차원이 다른 거죠. 네네. 참여한 분들이 좀 더 많아지기도 했네요, 그러면. 네네. 이번에 의협이 내건 파업의 명분을 좀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네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인원, 확충 필요를 느꼈다라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의사 수가 적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일단 정부는 현재 국내 의사 수가 보통 비교할 수 있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친다. 이런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예. 좀 숫자를 따져보면 현재 국내 한 해 뽑는 의대 정원은 3,058명입니다. 근데 이게 국내 의대 정원이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중반, 좀 30년 좀 전에 40명 규모의 의대 9개를 신설하면서 3,253명으로 늘었었어요. 네네. 그때 늘어난 다음에 다시 2000년 의학 분업에 따른 의학 협의 과정에서 정원이 10%로 감축됐고요. 그 이후로 지금 현재 3,058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 OECD 보건 통계와 비교하면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는 한의사를 합쳐서 2.4명이고요. 이거는 OECD 평균의 3.5명이 미치지 못합니다. 예. 의사를 늘리는 거는 또 문재인 정부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데요. 의료 공공성 강화가 좀 맞닿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국내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건 사실이고, 네네. 대학병원을 포함해서 의사들의 과중한 업무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업무가 과중하면 보통의 일반 직장에서는 이제 사람을 좀 더 뽑아달라, 인력 충원 좀 해달라라고 하는데 네네. 지금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뭡니까? 예, 이 원인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편인데 이 예. 해결책에 대해서 지금 동의하지 않는 건데요. 의사단체들은 현재 국내 의료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나서 정책을 낸 거다라는 얘기인데, 이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이 본래 취지는 지역 공공 필수의료 활성화를 추진하는 건데 이렇게 될 확률이 적다. 현재도 왜곡되어 있는 의료 체계를 더 왜곡시키고 건강보험 지정을 고갈시키는 자승자박 정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자면 현재 국내 간호사 수는 OECD 평균보다 1.5배 정도 많습니다. 근데 현재 대부분 병원들은 항상 간호사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처럼 업무 환경과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순한 인력 증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간호사들처럼 현재 기본 기준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만 늘리는 거는 실패할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 상황을 제대로 담지 않았고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다라는 네네. 입장인 거잖아요. 네네.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 건가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뭐 의사단체나 정부 모두 지역 의료 불균형은 요거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실제로 인기 진료 과목의 의사들이 쏠리죠. 뭐 이렇게 개원을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흉부과 같은 좀 힘든 과는 인력이 부족한 데는 다 공감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정리하면 정부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를 늘려야 된다는 거고, 의사단체들은 비인기 진료 과목이나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뭐 실제로 현재 지방에서 의료 취약 지역이 생기는 것은 의료 수가가 맞지 않아서 개업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지방에서요. 그다음에 또 의대생들이 전공 선택할 때 성형외과나 피부과 같은 과를 선호하고 뭐 외과나 의료과를 기피하는 것도 의료 수가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의료 수가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의료 비용인데요. 의료 수가를 정부에서 건강보험을 통해 거의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이런 미용 분야는 의료 수가 적용이 상당히 덜 되기 때문에 인기가 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역 의료가 취약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양쪽 모두 공감은 하지만 네. 정부는 그러니까 의사를 더 뽑자라는 거고 네. 의료계는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의료 수가 등 뭐 근본적인 좀 시스템을 바꿔라 이렇게 좀 네. 처방이 다른 거네요. 네네. 원인은 같은데 해결책을 다르게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이 때문에 또 이런 의사단체의 주장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뭐 결국 당면 과제들을 외면하고, 그러니까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외면하고 의대 정원 증설로 일단 해결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그래서 일리가 있습니다. 예, 뭐 가장 좋은 해결책은 지방의 공공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비용이 덜 들고 쉽게 가는 방법을 택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호사들이 비싼 사례인데요. 이 국내 그 유명한 병원들은 간호사를 좀 표현이 그런데 갈아 넣어서 수익을 내고 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어렵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간호사 면허 가지시는 분들이 반 정도밖에 지금 일을 안 하시고 다 현장을 떠나 있는데, 이렇게 간호사가 부족할 때마다 늘 나오는 대책이 강화대 입학 정원 증원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이게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병원을 짓는 것보다 뭐 의사를 몇 명 뽑는 게 뭐 비용도 네. 적게 들고 좀 손쉬운 발상이다라는 이야기 같은데 네. 이번 의사 파업의 발단이 된 내용입니다. 의사 수가 네네. 부족하니까 이제 의대 정원을 늘린다라는 주장에 네네. 대한 이 팩트 체크 결과도 궁금해지거든요. 이건 어느 쪽 네. 말이 맞는 겁니까? 네, 뭐 좀 애매한데요. 예. 정부 쪽 말도 맞고 의사 주장도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서울 경기권에서는 병원 접근이 쉽다 보니까 의사 부족을 뭐 실감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특수과 같은 경우는 기피과는 그렇지만 네. 또 지방에는 대부분 의료진들이 부족해서 곤란한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뭐 상황에 따라서 좀 양쪽 다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양쪽 네. 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네. 해 주셨습니다. 네네. 뭐 의사 파업으로 환자가 이렇게 볼모가 되는 상황은 의료계든 정부든 원치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다음은 망사 마스크 논란 이야기인데요. 일부 네. 정치인이 쓰고 등장한 망사 마스크가 또 화제였어요. 네. 최근 일부 정치인들이 망사 마스크를 착용하셔가지고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예. 뭐 시작은 미래통합당 비대위원회 망사 마스크 착용이었는데요. 지난 21일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미래통합당 인사들이 질병관리본부의 정은경 본부장과 면담을 가졌는데요. 네네. 근데 이 자리에 참석한 통합당의 김미애 비대위원이 이 망사 재질의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 지지자 쪽에서 이거 좀 감염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자 이번에는 통합당 지지하는 분들이 조국 전 장관과 부인인 정경심 씨도 망사 마스크를 착용한 사진을 찾아서 지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김 의원이나 뭐 조국 전 장관 등 뭐 직접 착용한 사진들을 온라인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네네. 뭐 실내와 야외의 차이를 지적하는 분도 있는데요.
뭐 그분들이 일단 착용한 것은 사실 보면 맞습니다. 예. 이제 사실 중요한 건 그분들이 착용했다 안 했다보다 그 망사 마스크가 효과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나노 처리한 망사 마스크니까 효과가 있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네. 반대는 나노 처리를 했든 안 했든 망사 마스크는 분명히 실려 있기 때문에 효과가 적다 이런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네.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망사지만 나노 처리를 했기 때문에 보호가 된다라는 주장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팩트는 네네. 뭔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아직 확인 검증이 안 된 겁니다. 예. 우선 방역 당국이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균자가 이제 코로나19에 걸리신 분이 모르는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직 걸리지 않으신 분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 비말을 흡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꼭 쓰라고 하는 건데요. 네네. 근데 뭐 이 망사 마스크의 경우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습니다. 광고상으로는 해당 제품이 분집, 호집 효율이 98% 인증을 통과했다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데 식약처 인증 받지 않았고요. 또 제조사가 주장한 이런 시험 방법도 식약처의 공식 시험 방법은 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않은 제품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통합당 김미 의원이 복지부와 식약처가 마스크 지침을 제대로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 사실은 아닙니다. 네. 식약처는 보도자료나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서 계속 지침을 전달했고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마스크를 꼭 사용하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전문가들도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뭐 반드시 이 KF 인증을 받은 제품을 착용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잖아요. 네. 덥고 습한 여름이라서 망사 마스크가 조금은 시원하게 보일 수 있지만 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 비말을 차단하는 기능은 아직 검증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최근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비롯된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분을 빼놓고는 두 곳 모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바로 전광훈 목사 관련한 이야기죠. 네네. 우선 좀 여러 가지 루머들을 주장들이 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에 온라인 등에 퍼지는 게 보건소에서 가짜 양성 판정을 내리고 있다. 이런 주장이 들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사람한테도 확진 판정을 내린다라는 주장인 거죠? 네네. 양성 판정이라는 게 이제 확진인 건데요. 예. 실제로 온라인에서 보면은 통화 녹음, 서초구 보건소 감염병 관리팀 이런 제목으로 음성 파일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음성 파일이 있다는 건 어느 정도 뭐 근거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우선 음성 파일 제가 들어봤는데요. 네. 그러고 나서 서초구에 확인해 보니까 서초구 보건소 관계자와 어느 분과 녹음한 내용은 같았습니다. 예. 이제 음성 파일 내용이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이렇게 주고 받으신 게 아니고 전화하신 분이 막 나 이런 거 카톡으로 받았다, 뭐 문자로 받았다. 근데 왜 니네는 이렇게 얘기하냐 이제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는 내용이고요. 나중엔 이 보건소 관계자가 그래서 설명을 하니까 막 화를 내시고 욕설을 하고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뭐 검사 결과를 자기가 받은 검사 결과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저런 내용이 카톡으로 돈다, 문자로 받았다 이런 걸 주장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근거라고 들으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서초구 관계자 쪽은 서초구 보건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다음에 병원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 받은 사례는 없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성 판정이 일단 나오면요, 즉 전산망에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본인이 다시 검사를 받을 수가 없죠.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예. 뭐 감염을 받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루트로 재검사 받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예. 근데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방역 지침이 있지 않나요? 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르면요, 어디에서든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나면 다른 장소에 들지 말고 저택으로 바로 가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는 외출이 금지돼 격리되는 거죠. 자가격리죠. 네. 그래서 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자가격리 상태에서 양성 혹은 음성 판정을 받게 되고요. 통보받게 되고 결과가 양성이면 보건소는 바로 음압 구급차 등 차량을 이용해서 환자를 의료시설로 이용하게 됩니다. 네. 한편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을 상대로 뭐 검사하고 격리를 강요하는 게 직권남용이자 불법 감금이다라고 또 주장을 했어요. 이게 신문에 전면 광고까지 실었잖아요. 네, 주장 광고까지 몇 곳에 실었는데요. 네. 뭐 이 역시 사실은 아닙니다. 그 감염법 관리법에 따라서 방역관은 감염병 의심자를 입원 조치하거나 격리 조치할 수 있고요. 또 딱히 접촉자가 아니어도 의심자에 해당된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있습니다. 네. 방역 당국은 앞서 사례에서 대구 신천지라든지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례에서 의심되시는 분들을 다 검사한 바가 있습니다. 한 목사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코로나 네. 시대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바로 네.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서 감염병으로부터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은 팩트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오늘은 매주 평일 오후에 방송되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8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방송을 모니터링했고요. 이동영 작가의 휴가로 두 번째 모니터링은 이 프로그램에 김우성 PD가 진행을 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는 시사 프로그램이지만 연예 정보나 가볍게 음식 이야기를 하는 코너도 있는데요. 이 두 코너를 살펴보려 합니다. 네, 어떤 내용부터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매주 금요일 코너 우리 연애할까요를 먼저 보겠습니다. 시사 프로에서 연예 뉴스를 한 꼭지로 두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시사 프로그램만의 어떤 새로운 접근이 있지는 않을까 더 기대하면서 들었는데요. 인터넷에 이미 알려져 있고 또 중요도도 높지 않아 보이는 정보도 눈에 띄었고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코너인데 이 소식이 한 주간 가장 중요한 이슈였나 의문이 드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사 프로의 한 코너라는 점을 잊은 듯한 문제적인 내용도 발견을 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그랬는지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우리 연애할까요 코너는 방송가나 문화계 이슈를 다루는데요. 8월 14일 이 코너에서는 5개 소식 중 2개를 아이돌 관련 소식으로 채웠습니다. 하나가 그룹 온앤오프가 쇼케이스를 열었다는 뉴스인데요. 이 행사에 무단 침입자가 있었다는 뉴스거리가 있긴 했지만 사회적 논쟁거리나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온앤오프가 신곡을 냈다, 명곡 맛집이다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팬들에게는 중요할 수 있지만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에게도 중요한지 한 주간 주요 이슈로 꼽을 수 있는 소식인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예. 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그룹의 소속사이다 보니 청취자에게 필요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지만 꼭 그렇진 않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캐릭터 사업을 시작해 어떤 광고에 출연하고 후배 그룹도 인기를 얻고 있고 새 걸그룹도 데뷔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앞서 온앤오프 뉴스와 마찬가지로 단편적인 정보에 불과했고 뉴스 정면 승부에서만 들을 수 있는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시사 프로그램의 한 코너에서 다루기에는 문제적인 내용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네, 이 내용은 지난 6월 10일 방송된 내용이지만 꼭 짚고 싶은 부분인데요. 네. 이날은 연예인의 결혼, 결별, 열애설을 모아 전했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한 건 배우 송중기 씨의 열애설 보도입니다. 이 열애설은 구독자 약 60만 명을 보유한 한 유튜브 채널에서 거의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열애설 상대자 사진과 신상까지 공개를 하면서 관심을 받은 건데요. 예. 주목할 점은 이 유튜브 채널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 악의적으로 왜곡된 내용으로 인기를 얻는 곳이라는 겁니다. 사명진 전 의원이 출연해 세월호 관련 막말을 한 곳이기도 하고요. 유튜브 채널이 원하는 게 자신들이 만든 논란을 키워서 구독자를 높이는 건데요. 시사 프로라면 이런 채널에서 나온 정보를 다룰 때 더 예민하게 살펴야 하잖아요. 네네. 하지만 문제적 내용은 그대로 옮기면서 결과적으로 뉴스 정면 승부가 이 채널의 구독자 모집을 도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송중기 씨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도 밝혔고 이와 무관하게 이미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뉴스인데 왜 굳이 또 시사 프로에서 전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 네, 또 연예 뉴스도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이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다만 YTN의 시사 프로그램이라면 사회적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는 연예 소식을 다뤘으면 합니다. 네. 앞서 저희가 팩트체크 코너를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요즘 유튜브가 가짜뉴스의 온상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제작진이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수요일 방송되는 안 아픈 대한민국이라는 코너 이야기인데요. 제가 들은 2주간 한 차례만 방송을 했는데 주제는 라면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라면을 많이 먹는다. 2분 30초 이내에 먹어야 맛있다.
다이어트의 적이다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뉴스 정면 승부는 시사 정보 프로그램인데요. 이 코너에서 전해주는 내용은 사회적인 이슈나 논란이 되는 사안도 아니고 그렇다고 몰랐던 정보도 아닌 종편 같은 곳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토크였는데요. 프로그램 기획 취지에 맞는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네. 요즘 시사 프로그램들이 연성화되고 또 같은 정보도 좀 더 재미있고 화제성 있게 전달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시사 프로그램의 정체성에 맞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역대 최장 기간 계속됐던 올 장마, 중국에서는 장대비가 몇 달째 이어져서 홍수 위기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시베리아에선 때 아닌 폭염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이게 그저 일시적인 자연재해가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이미 예정된 일들이라면 더 큰 심각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김지석 기후에너지 전문위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역대 최장 기간이라는 장마가 있었죠. 50일간 넘게 이어지면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 폭우가 우리나라에만 내린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최근까지도 계속 폭우가 와서 예. 이재민이 5천만 명까지 늘어났었고요. 뭐 재산 피해 규모는 조 단위로 이렇게 나왔었고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쪽은. 예. 그래서 이제 문화재 같은 경우도 좀 손실 같은 게 생길 수 있어가지고 막아보려고 모래주머니 쌓고 노력하고 있는데 네. 이미 있던 인프라 가지고도 이게 제대로 안 돼서 아예 더 예방 조치로 둑을 파서 마을을 침수시키면서라도 하류를 좀 홍수를 막아보려고 하고 이런 조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근데 아무튼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그게 한 6월달 정도 시작된 건데 그렇고 그리고 관심 있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남쪽 지방의 큐슈 섬인가요? 더 그쪽이 이제 굉장히 홍수가 심해가지고 예. 한 40명 정도가 이제 죽었고 그 다음에 재산 피해도 굉장히 많이 났었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지켜보는 사이에 우리나라도 이제 폭우가 내리기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결국은 이제 남부지방 중심으로 피해가 많았죠. 부산 쪽에서는 차들 사람이 죽은 경우도 생겼고, 예. 네, 그래서 이게 좀 아시아 지역 전체적으로 그런 피해를 이번에 입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 일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전 지구촌에 나타나는 이상 기후 현상이라고 봐도 되나요? 네, 그럼요. 이거는 사실 이미 경고가 여러 번 됐었던 거고, 예. 교토협약 이런 거 들어보셨겠지만 그게 1997년도에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 이렇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기상재해가 심해진다 해가지고 사실 그때도 이미 국제협약을 하고 이랬던 일이거든요. 네. 네, 아쉬운 점은 이제 그때 협약만 하고 실제로 온실가스를 줄인 나라는 그게 많지가 않고 그때만 해도 선진국들만 나서서 한 절반 정도만 줄이면 괜찮겠다라고 정도의 그런 과학적 그런 분석이 있어서 이제 그걸 했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가 경제가 더 커지고 석탄, 석유, 천연가스 소비가 늘어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고 그래서 일부 국가, 유럽 국가 중심으로 노력이 있었지만은 별로 표도 안 나게 됐죠. 온실가스가 교토 협약했을 때보다 한 5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빨리 나타난 거죠. 근데 이건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그냥 예상했던. 예. 과학자들은 사실은 한 10년, 15년째 얘기했던 것들이 나타난 거죠. 예.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올해 우리가 겪었던 폭우라든지 홍수, 때 아닌 폭염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다. 10년 뒤에는 서울과 경기 일대 등 수도권 300만 명이 침수 피해가 있을 거다. 이런 예측도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해수면 상승과 폭우가 겹치고 해서
해안가는 더 피해가 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륙 지방도 이제 그 폭우가 늘어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침수 상황을 분석해놓은 자료가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전문 기관에서 구입을 해서 데이터를 구입해가지고, 이제 한국 쪽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제 자세히 분석을 해본 거예요. 지도도 네네. 만들어보고. 예,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웹사이트도 올려놓고 뭐 언론을 통해서 좀 소개하기도 했는데, 저희도 약간 놀랐던 부분은 이게 온실가스 보통 이제 감축하면 과거로 돌아간다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올 피해를 뭐 막을 수 있다 이런 인식 가진 분들이 많은데, 이미 워낙 많이 온실가스가 나와 있어서 네. 열심히 해도 2030년에 열심히 한 거하고 열심히 감축 안 한 거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재해가 더 심해질 거는 이미 결정이 난 상황이고요. 다만 온실가스를 빠르게 감축하려면 뭐 2040년, 50년에 올 재해는 감축 안 했을 때보다 조금 나아진다 정도가 있지만, 그래도 뭐 요번에도 겪은 분들 많지만은 그런 뭐 침수, 그러니까 인천 뭐 공항 쪽도 그렇고 뭐 그 발전소나 이런 곳이 있는 지역도 어느 정도 침수는 이제 앞으로 뭐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게 얼마나 자주 올 것인가, 네. 같은 침수도 얼마나 더 심하게 올 것인가 정도는 우리 노력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합니다. 예. 올여름은 뭐 기록적인 폭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됐지만, 뭐 무더위보다는 뭐 연일 흐리고 비가 많이 내리는 날씨였어요. 뭐 봄에는 갑자기 추워지거나 더웠던 날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혹시 이번 겨울에도 뭐 대비해야 할 기후 변화 증상이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은 기후 변화 문제는 사실 그 온실가스 감축을 일단 열심히 하면서 예. 그 외에 올 수 있는 영향을 좀 대비하는 건데, 이게 사실 겨울 같은 경우는 그 높아진 온도 때문에 오는 그런 피해가 좀 적은 계절이긴 해요. 네. 다만 이제 그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가 그 대기 흐름이 좀 정체가 돼요. 그 오염 물질이 나온 거가 이제 빨리빨리 좀 바람에 날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겨울에 이제 미세먼지가 좀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중국의 영향이다 이런 얘기 있고, 물론 영향이 있지만 일단 대기 오염이 좀 심해질 거에서 뭐 미세먼지 이건 사실 뭐 다 대비하시고 계실 거고, 우리가 네네. 뭐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 한 2년 전쯤에 속초 양양 이쪽에서 이제 큰 산불이 있었잖아요. 네. 다행히 빨리 잡긴 했지만 이제 겨울이 끝나갈 때쯤에 이게 눈이 별로 안 내리고 하다 보니까 그 되게 바짝 마른 숲이 이제 강풍과 뭐 이런 것에 불씨만 하나 붙으면 굉장히 좀 심하게 타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대비가 좀 필요할 거고, 그리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 습기가 좀 건조해지잖아요. 우리나라가 겨울이 되면은.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좀 더 잘 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독감도 오고 이러면 또 독감과 코로나가 이제 구분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보건적인 면에서 그 습기가 없어서 건조했을 때 이제 코로나가 더 퍼질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그냥 그런 대기 정체를 미세먼지 정도만 걱정하면 되지만 이제는 코로나하고 독감 쪽을 훨씬 더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네. 뭐 이제는 몸으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기후 변화가 심각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늦었지만 그래도 당연히 지금부터라도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은 뭐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과학자들은 사실 되게 빨리 이게 피해가 올 수 있다라고, 이미 오고 있다라고 정보를 많이 했는데, 그 과학계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너무 사람들 겁주지 말라고 하는 네. 압박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천천히 올 것처럼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와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기후 변화 먼 미래고 너무 겁주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 안 그러면 피해 많이 볼 거고요. 지금 일단 온실가스 감축이 제일 중요한데, 네. 이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한 며칠 전에 유럽 보험업계에서 성명서를 낸 게 있어요. 네. 우리가 나름대로 대비를 했지만 이게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재해가 오기 직전에 조심해라 이런 거는 소용이 없고, 사전에 이미 한번 홍수가 크게 났으면 여기 또 나시겠구나 생각해가지고 네. 그쪽을 방제를 더 강화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차피 홍수가 또 날 거니까 아예 마을을 이주시키던지 아니면은
그리고 아직도 홍수가 날 수 있지만 뭐 경치가 좋아서 뭐 교통이 편리해서 이렇게 개발하는 게 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건 아예 법적으로 그냥 차단시켜서 그냥 그 침수 지역인 개발을 하지 않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 보험업계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손해가 더 커지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게 나왔으니까 우리나라도 좀 냉정하게 보고 이쪽 지역은 약간 포기하고 이쪽 지역은 뭐 방제 굉장히 강화하고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국내 학자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정치인이나 정부에서 이런 얘기하면 주민들이 동요하고 뭐 집값 떨어진다고 또 항의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예. 얘기를 좀 꺼내지를 못한다라고 하소연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말고 연구 결과 있으면 꺼내놓고 좀 토론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좀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예. 뭐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에 기후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말하면서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근데 정작 이 한국판 그린 뉴딜이 기후 위기에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충분치 않다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충분치 않고 사실 그 질문에 말씀하신 기후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말도 사실 좀 그건 또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는 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미 늦은 상황에서 뭐랄까 비상 대응 정도 하는 거거든요. 늦었지만 해보자 이렇게 되는데 선제적이라는 말을 쓰려면은 한 30년 전쯤에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인식이 좀 문제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비판 중에서 뭐 단기적인 과제 나열식이다라는 비판은 저는 약간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 안 하는 게 당장부터 뭘 해야 되는 거고 결국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세세한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괜찮은데 너무 목표가 좀 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굉장히 빠르게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좀 그거에 맞는 정책들이나 그런 정도의 규모의 이런 건 안 나와 있어서 그게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시간에 많이 지체해서 사실은 시민들이 이건 너무 좀 강하고 빠른 거 아니냐라고 좀 의아해할 정도의 조치가 필요한데 그런 게 좀 많이 빠져 있는 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던 거를 좀 더 강화하고 좀 빠뜨린 부분을 좀 더 집어넣고, 그러니까 예. 재생에너지 목표도 강화하고 전기차 보급도 뭐 2배, 3배 더 빨리 하고 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게 좀 안 돼 있는 거는 안 돼서 그러니까 병원에 치료를 하는데 낫게 해줘야 되는데 낫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천천히 죽게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강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네. 아쉬운데 그렇다고 뭐 도움이 전혀 안 된다. 이거는 좀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이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작을 했는데 좀 부족하니까 더 많이 하자 이런 식의 비판이 더 정당하겠죠. 네. 뭐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고 온실가스 감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래전부터 온실가스 감축 없이는 네. 무슨 적응 조치나 이런 걸로 안 된다는 게 뭐 과학자들이 정말 약간 피 맺힌 소리로 구석에서 했던 얘기인데 네, 그게 네. 좀 무시당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김지석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8월 29일 토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